아메리카 대륙의 인구 2억이 넘는 초강대국과 동남아에 막 태어난 인구 1,000만 대의 작은 나라가 정면으로 붙는다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하고 싶으신가요? 전차와 폭격기, 항공모함과 위성까지 가진 나라와 논밭 대부분인 신생국이 싸운다 생각하면 대부분은 고민도 안 하고 미국 같은 나라가 이긴다고 생각하시겠죠. 마치 프로축구팀과 동네 조기팀이 붙는 경기처럼 보입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가끔 이런 상식을 비웃듯이 약해 보이는 쪽이 끝까지 버티고 결국 거인을 무릎 꿇리는 장면을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경우죠. 바로 초강대국 미국과 신생국 베트남이 피 흘리며 맞붙었던 베트남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구본을 펼쳐 미국과 베트남 거리를 재보면 거의 10,000km에 가깝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총과 폭탄을 주고받으며 싸운 전쟁이었죠.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차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동시에 상대하고 승리를 거머쥔 미국이 어떻게 동남아의 작은 나라에게 밀려 철수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과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이 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시달리며 버텨온 땅이었습니다. 북쪽의 중국이 수없이 내려왔고 몽골 제국도 정복을 시도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그때마다 끈질기게 버티며 나라를 지켜냈죠. 그래서 전투민족이라는 이미지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식민지를 넓히던 프랑스가 찾아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프랑스는 최신 무기와 군함으로 천천히 베트남을 압박했고 결국 베트남은 버티지 못하고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논에 나가 땀 흘려 일하던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도 세금과 곡물을 채우기 벅찼고 생활은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쌓인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속으로 사귀며 기회를 보던 베트남 사람들에게 1940년 드디어 틈이 생깁니다. 유럽에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독일군이 프랑스를 순식간에 점령하면서 프랑스는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바쁜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때 북부에서 활동하던 혁명가 호치민이 나섭니다. 지금이 기회라며 사람들을 모아 베트남 북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선언했고 이것이 베트남 민주공화국, 즉 북베트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독립의 순간이었지만 곧 다른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 차대전이 끝나자 프랑스는 다시 옛 식민지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베트남은 한때 지배했던 땅이었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죠. 프랑스는 군대를 보내 북베트남을 공격했고 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무기와 장비 면에서는 프랑스가 앞섰지만 숲과 산을 잘 아는 베트남 전사들은 게릴라 전술로 맞섰습니다. 프랑스군은 점점 지치고 몰리기 시작했고 결국 1954년 프랑스는 더 버티지 못하고 협정을 맺은 후 물러납니다. 총성이 멎자 사람들은 베트남에 드디어 완전한 독립이 오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 맺어진 제네바 협정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협정은 베트남을 잠시 남과 북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북쪽에는 호치민의 공산 세력이 북베트남을 세웠고 남쪽에는 프랑스와 가깝던 비공산 세력이 남베트남을 꾸렸습니다. 경계선은 북위 17도선이었고 합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잠깐 나눠두었다가 2년 뒤 전국 선거를 치러 어느 쪽이 베트남 전체를 이끌지 국민이 선택하게 하자. 글자만 보면 꽤 공정해 보이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프랑스와 싸우며 독립을 이끈 건 북쪽이었기에 민심은 북베트남 쪽으로 더 기울어 있었습니다. 선거를 하면 북이 이길 가능성이 높았고 남쪽 정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선거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하면 베트남 전체가 공산 이념을 따르는 단일 국가가 됩니다. 동남아에 새로운 공산 국가가 생기는 셈이었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양분하던 냉전 시대였습니다. 이미 중국과 북한이 공산 진영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베트남까지 넘어가면 미국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에서 입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는 도미노 이론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주변 나라들도 하나둘씩 넘어간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쓰러지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같은 나라들도 줄줄이 흔들릴 거라고 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미국의 영향력은 약해지는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의 선거가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남베트남 지도부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남북 총선거 자체를 거부해버린 것이죠. 선거를 하면 질 게 뻔하니 아예 게임판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남베트남은 내부 선거로 따로 정부를 꾸리고 베트남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응오딘 지엠이었고 미국은 이 소식을 듣고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의 문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응오딘 지엠 정권은 지원을 받자마자 국민 대신 권력을 붙들고 사는 데만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돈과 무기는 농민과 서민이 아닌 소수 권력층의 손으로 흘러갔죠. 가장 중요했던 토지 문제는 가라앉기커녕 더 꼬였습니다. 땀 흘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농촌의 분노는 점점 쌓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밀 경찰로 잡아들이고 입을 막으니 민심은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죠. 이 혼란을 틈타 남베트남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공산주의자들이 농민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지금 권력을 잡은 저 사람들에게 실망하셨다면 우리와 함께 다른 길을 만들자. 이렇게 모인 농민과 공산 세력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을 내세운 무장 조직을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베트콩입니다. 베트콩은 북베트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지만 활동 무대는 남쪽이었습니다. 북쪽이 공식 공산 정부라면 베트콩은 남쪽 땅에서 자라난 반정부 무장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콩이 세력을 키우자 남베트남 곳곳에서 폭탄 공격과 매복이 이어졌고 사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베트남 군대도 국경 지대에서 남쪽을 압박하며 긴장을 높였습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남베트남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문제의 근원을 응오멘 지엠에게 돌리고 그를 제거하는 쿠데타를 사실상 허용합니다. 쿠데타는 성공했고 응오딘 지엠은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쿠데타가 한번 가능하다는 걸 본 다른 장군들도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연달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거의 해마다 정권이 바뀌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돌아갈 리가 없었죠. 정치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 베트콩과 북베트남은 더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남쪽은 안에서 무너지고 북쪽은 위에서 압박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릅니다. 그러나 명분 없이 군대를 들이밀 수는 없었기에 미국은 외형상 이유를 필요로 했습니다. 1964년 통킹만 사건이 그런 계기가 됩니다. 미국 구축함이 베트남 인근 바다에서 북베트남 함정과 충돌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사실상의 전쟁 권한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폭격기와 지상군을 베트남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처음 미국이 한 일은 북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었습니다. 베트콩에게 이어지는 지원줄을 끊기 위해 북쪽 군수 시설과 도로 다리 항구를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수많은 폭탄이 떨어졌고 북베트남 곳곳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시설을 분산시키고 산과 숲, 땅속 깊은 곳에 은신처를 파면서 피해를 줄였습니다. 미국이 폭탄을 퍼부을수록 북베트남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고 전쟁은 두더지 잡기처럼 변해갔죠. 또한 미국은 북쪽을 깊숙이 점령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위에 중국과 소련이라는 공산 진영의 큰 형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베트남을 전면 침공하면 이 두 나라가 개입해 전쟁이 전 세계로 번질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북쪽으로 깊게 올라가는 선택지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공중 폭격과 남쪽 정글에서의 베트콩 소탕 작전에 집중합니다. 1965년부터 미 지상군은 본격적으로 남베트남에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베트남 군대를 지원하는 정도였지만 곧 직접 정글 속으로 들어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글 전투는 미군에게 낯설고 두려운 전쟁이었습니다. 베트콩은 낮에는 땅굴과 숲속에 숨었다가 밤이 되면 나타나 공격하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길목 곳곳에는 지뢰와 함정이 깔려 있었고 많은 병사들이 한 걸음 잘못 디뎠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 전사자의 상당수가 이런 부비 트랩과 지뢰로 전사했습니다. 병사들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밑이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움직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부에서는 정과를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적을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며 비극적인 사건들도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명분이었던 공산주의 확작장 저지라는 말은 점점 멀어졌고 병사들 눈앞에는 피 흘리는 사람들과 타버린 마을만 남았습니다. 많은 장병이 살아 돌아왔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와 죄책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죠. 한편 미국 본토에는 매일같이 전사자 명단이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저 먼 정글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을까?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전쟁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린든 존슨과 군 수뇌부는 승리가 가까웠다는 낙관적인 발언을 반복했죠. 하지만 1968년 구정공세라는 사건이 이런 말들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구정은 베트남의 설날입니다.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며 잠시 전쟁을 잊고 싶어 하던 그때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대규모 기습을 감행합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남베트남 주요 도시들을 동시에 공격했고 총성과 폭발음이 도시 곳곳을 뒤덮었습니다. 전투 자체는 결국 미국과 남베트남 군이 막아냈습니다. 베트콩은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공격 장면이 미국 텔레비전에 그대로 방송되었다는 점이죠. 사이공 미국 대사관이 공격당하고 교전이 벌어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정부는 거의 이기고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쟁을 끝내라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고 존슨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선거에서 리처드 닉슨이 등장해 전쟁을 명예롭게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이 됩니다. 닉슨은 지상군을 줄이고 남베트남군이 스스로 싸우게 하겠다는 이른바 베트남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1969년 이후 미 지상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닉슨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었는데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면 미국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닉슨은 철수를 진행하면서도 북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에 대한 폭격을 오히려 확대합니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힘을 보여주겠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확전이 알려지자 미국 사회에서는 다시 거센 반전 시위가 일어났고 닉슨 정부는 정치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 미 지상군은 대부분 베트남에서 빠져나가고 공군과 해군만 한동안 남게 됩니다. 이 틈을 타 북베트남은 최종 승부를 준비합니다.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기 전에 베트남을 하나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죠. 1973년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며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에서 손을 뗍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의 목표는 여전히 공산 통일이었고 남과 북의 긴장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떠나며 남베트남에 많은 무기와 장비를 남겨두었지만 부패와 무능에 찌든 남베트남 군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리고 1975년 북베트남은 마침내 전면 남침을 시작합니다. 미군이 남겨놓은 무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남베트남군은 경제력과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북베트남군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남쪽을 점령해 나갔고 남베트남 정권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베트남군은 사이공에 입성하고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됩니다. 이듬해 1976년 베트남은 북과 남이 하나로 합쳐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며 공산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최대 50만 명이 넘는 미군이 동시에 주둔했고 누적으로 270만 명 안팎이 파병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미군이 전사했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까지 합치면 희생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과 자원을 쏟고도 미국이 승리를 선언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목표 설정부터 현실과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콩과 북베트남을 군사력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은 남베트남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외면한 전략이었습니다. 정말로 전쟁을 이기려 했다면 남베트남 정부가 부패를 없애고 민심을 얻는 방향으로 변화했어야 했죠. 그러나 남베트남 정권은 그 반대로 움직였고 미국은 그런 정권을 떠받치며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는 모순된 시도를 했습니다. 냉전 구조 때문에 북베트남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도 못한 채 점점 늘어나는 희생과 흔들리는 여론 속에서 결국 철군이라는 결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힘이 세다고 해서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전쟁이었습니다. 총과 탱크 폭격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분노, 그리고 내부의 모순이라는 점을 뼈아프게 증명한 사건이었죠.